닥터 루크의 부축을 받고 페리스 힐튼 집에서 나오는 캐샤. 그런데 온 세상이 일렁일렁 춤을 추기 시작했고 곧이어 캐샤의 눈은 스르륵 감기게 됩니다. 야,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별로 이쁘지도 않고 실력도 고만고만한 게. 야, 너 말고 나랑 계약하고 싶은 애들 널리고 널렸어. 어? 맥스 씨는 1등 아이가? 이 가수나 이게 뭔 소리가? 에이? 맥스는 내 미치지. 에이? 수익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이런 식으로 손절을 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2009년 지극히 평범한 외모, 그렇지만 과감한 패기 원툴로 파티에서 남자들을 후리고 다닌다는 파격적인 가사와 컨셉으로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다녔던 캐샤. 당시 모든 10대나 20대 초반의 미국 백인 언니들은 1:9 가르마 한쪽에 머리를 몰빵하고 스모키한 눈 화장에 팔찌 6개 이상은 치렁치렁 껴줘야지 대화에 끼워졌을 정도로 캐샤의 반항적이고 과감한 패션 그리고 특유의 그 애티튜드는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캐샤는 폭발적인 몇 개의 초대박 히트곡을 뒤로 어느 순간부터 대중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침묵을 깨고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캐샤는 남 눈치 따위 보지 않는 쌈마이 감성 파티걸 이미지 뒤에 충격적인 어린 시절과 데뷔 과정 그리고 끔찍한 노예 계약 사실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어린 캐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은 2009년 미국의 아이콘이 되어 대중문화를 뒤흔들고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사라졌던 캐샤가 숨겨왔던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캐샤는요, 1987년 3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LA 바로 위쪽에 있는 샌페르난도 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젊을 때 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동네를 잘 압니다. 제 나와바리였어요. 이 샌페르난도 밸리가 뭘로 유명했냐면은 그 샌페르난도 밸리에 보면은 North Hollywood라고 있어요. North Hollywood. 할리우드 위쪽에 보면은 북 할리우드라고 있어요. 그리고 버뱅크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음악이나 영화 관련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보면은 연예인 지망생들이 오디션이나 뭐 영화나 화보 출연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락날락거린다는 겁니다. 그런 연예인 지망생들이 원래 경력 같은 거를 쌓기 위해서 가수들 뮤직비디오 엑스트라로 출연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은 뭐 몸매 그저 박력 있는 언니들이 수영장에서 그저 샴페인 잔 하나 들고 이렇게 살랑살랑 춤추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런 뮤직비디오 촬영은요, 열정페이 아니면은 꽁술 몇 잔, 그 샴페인 몇 모금이랑 얄궂은 그 올리브 있죠. 그 시그러본 거 있거든요. 올리브랑 치즈 몇 개 먹이고 촬영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처우가 개판입니다. 그런 뮤직비디오 촬영장은. 또 그마저도 안 되면은 언니들이 어디로 빠지느냐? 성인 컨텐츠 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제 샌페르난도 밸리가 사실은 성인 컨텐츠의 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샌페르난도 밸리는 연예계에서 성공을 원하는 지망생들이나 연예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기득권자들이 바글바글하다는 점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다시 캐샤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캐샤가 87년 토끼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39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다름 아닌 캐샤의 친엄마, 바로 피비 서버트라는 언니인데 이 피비는 대히피 시대 70년대에 펑크 밴드 보컬로 활동했어요. 대히피 시대 펑크 밴드 보컬이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언니는 항시 기분이 좋고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언니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 피고 제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이 언니가 가수로서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일찍 하거든요. 근데 결혼한 양반이 큐라는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곡 하나를 씁니다. 그 곡을 조니 캐시라는 가수가 이 곡을 산 거예요. 그래서 조니 캐시가 녹음까지 다 해놨는데 발매하기 전에 조니 캐시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피비의 노래는 먼지만 쌓이고 방치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2년 후인 1980년에 미국 컨트리 음악의 아이콘, 제가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성형 부위, 성형 편에서도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돌리 파튼 언니가 이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피비랑 남편이 쓴 곡이 완전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음반 관계자들이 이거 쓴 애 누구야? 감이 괜찮네? 하면서 메이저 기획사들이 피비한테
상당한 계약금을 제시하면서 러브콜을 보냅니다. 그래서 피비 언니 팔자가 드디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이 통장에 꼽히니까 이제 피비 언니가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부는 캐샤의 큰오빠죠. 첫째 리안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안이 태어났고 피비 언니는 똥줄이 타기 시작했어요. 왜냐? 기획사 계약을 했으니까 빨리 돌리 파튼 언니가 히트시킨 그 노래만큼 파괴력 있는 다음 후속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곡이 안 써지는 거예요. 엄마 밥 줘. 엄마 빤스 갈아줘 하니까 피비 언니가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건지 히트곡을 못 쓰고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밤이 됐는데도 집에 안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기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은 피비는 오빠 지금 애가 울고불고 난린데 안 들어오고 뭐하니? 피비야, 나 리안이 유치원 선생님이랑 새로 시작할 거니까 나 이제 찾지 마. 끊을게. 예?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를 시전하고 유치원 선생이랑 피비 남편이랑 쌍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비극인 게 뭐냐면은 휴 아재, 그러니까 피비 남편이 떠난 다음에 그제서야 피비 아지매가 현실 자각 치료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피비가 현실을 마주했을 때는 이미 업계에서 피비 아지매가 좀 나사가 빠진 언니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업계 사람들은 피비 언니랑 손절을 야무지게 쳐놓은 상태에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배신감 때문에 다음 히트곡이고 뭐고 콩나물 대가리나 기타 대신에 술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술로는 성에 안 차니까 이제는 사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아주 미국에서 인생 망하는 정석적인 태클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니가 아픔과 배신감을 잊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굉장히 와일드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1986년 띵동 임신입니다.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빠가 누구인지 심증만 있을 뿐이지 워낙에 상대가 다양했기 때문에 이 언니도 일일이 장부에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임신을 하고 만삭인 상태에서도 친구들 불러 모아놓고 술 처먹고 떨피우고 놀다가 파티 중에 양수가 터져요. 그리고 그날 바로 아기를 출산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캐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캐샤가 태어났고 캐샤 오빠 리안까지 해가지고 피비는 혼자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돌리 팔튼이 히트시킨 곡 그거를 썼잖아요.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기획사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돈을 남편이 떠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채울 거라고 술 마시고 약 사는 데 다 쓰고 주변에 빌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애들한테 다 뜯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 주변 라이브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행사를 뛰었는데 그마저도 술값 약값에 다 쓰고 그 비싼 LA 지역에서 도대체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샤가 5살쯤 됐을 때 피비는 캐샤랑 리안이를 데리고 미국 컨트리 음악의 수도 내셔빌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내셔빌이 어떤 동네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죠. 여기는 한국 충무로, 대학로, 무슨 감자탕 골목, 곱창 골목 이런 것처럼 음악 관련 산업, 특히 컨트리 음악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피비 아지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컨트리 음악 작곡이나 곡 판매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서빙하고 밤에는 곡을 쓰고 이러면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히트곡이나 성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비 아지매의 딸내미 캐샤가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면서 이 노래 쪽에 끼가 있다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특히 작곡이나 노래를 부르는 거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피비 아지매는 스튜디오 이런 데다가 어린 캐샤를 데리고 다니면서 작곡가들한테 그죠? 오뎅탕에 소주 이런 식으로 사주면서 코칭도 받고 삼촌들은 캐샤 손에 맛동산도 몇 개 쥐어주고 노래나 작곡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캐샤가 큰 거예요. 근데 피비는 나름 캐샤 케어한다고 케어를 했지만은 사실 그렇게 교육 방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기가 힘들거든요. 심지어 피비는 문방구에 캐샤를 데리고 가가지고 물건을 슈킹한 다음에
가지고 싶은 거는 가져야 된다는 그런 기적의 논리를 가르쳤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캐샤였는데 사실 캐샤가 공부머리가 상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에는 예술대학교가 엄청 많아요. 각 분야별로 특화된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순위대로 줄 세우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맨해튼에 있는 버나드 컬리지라고 있어요. 여기는 미국 최정상급 예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들 한예종 포지션이라고 퉁을 칠게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예대라고 해가지고 실기만 오지게 잘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끝발 있는 학교에서는 성적도 엄청 보는데 캐샤는 이런 버나드 컬리지에서 장학금 제의를 받을 정도로 엄청 공부를 잘했어요. 아니 근데 피비 아지매는 자식 농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루트를 선택한 아지매예요. 바로 자신이 못다 이룬 스타의 꿈을 캐샤를 이용해서 대리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비 아지매는 캐샤가 돌리 파튼 같은 그런 스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나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 내셔빌 바닥에 캐샤 데모 테이프를 쫙 뿌리는데 원래 데모 테이프 뿌리고 이런 거는 한양에서 김서방 찾는 거랑 비슷한 확률이에요. 거의 가망이 없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양에서 김서방 그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비가 예전에 그래도 돌리 파튼이라는 대스타의 히트곡을 만든 짬이 있으니까 완전히 무시는 안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미국 연예계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기획사라고 하면은 음반 제작, 스케줄 관리, 트레이닝, 마케팅 전부 다 한 회사가 책임지고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해가지고 패키지로 이렇게 팔잖아요. 뭐 SM이면 SM, 뭐 JYP면 JYP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미국은요, 이런 음반 제작, 마케팅, 스케줄 관리, 에이전시 이런 거를 전부 다 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는 SM에서 받고, 뭐 음반 제작은 뭐 예당이나 뭐 신나라 레코드 뭐 이런 데서 받고, 아니면은 뭐 법적 검토나 이미지 관리는 뭐 김앤장 이런 데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수 한 명이 여러 거대 회사에서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매니징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회사입니다. 가수들이 이런 저작권 회사에 등록하면은 저작권 회사가 소속 가수 저작권을 전부 다 대신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밑돌새가 그죠? 대도 안 한 노래를 영상에서 쳐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명백히 밑돌새가 저작권을 슈킹한 거다 싶으면은 저작권 회사가 항의도 하고 돈도 뜯어내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근데 피비 아지매가 미국 최대 저작권 회사 BM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이사급 세만타 콕스라는 언니를 찾아간 거예요. 직접 찾아가가지고 뭐 비타 500 한 박스랑 캐샤 데모 테이프랑 딱 들고 사만타 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만타 언니가 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딸? 벌써 그렇게 컸네? 언니 근데 미안 지금 나 미팅 있어가지고 직원한테 맡겨두시면 제가 나중에 들어볼게. 고마워요 언니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비 언니가 비서한테 그거를 맡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만타 언니가 미팅하고 온 거예요. 이거 영양가도 없는 미팅 이거 개 짜증나네 하면서 짜증이 대빨 나가지고 사무실로 딱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데모 테이프 하나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스케줄 비는데 뭐 한번 들어가 볼까? 넣어가지고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세만타 언니가 당시 최고의 작곡가 2명에게 이 캐샤의 데모 테이프를 추천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팝 작곡계 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 무려 28곡을 빌보드 1위에 꼽아넣은 Oops, I did it again.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을 작곡하고 It's gonna be me. 엔싱크의 It's gonna be me. It's my life. 번저비의 It's my life. 위켄드의 Blinding Lights 등 그야말로 팝 역사상 통틀어서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맥스 마틴. 그리고 당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스타 작곡가 닥터 루크에게 캐샤의 믹스테이프를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닥터 루크 이 양반을 우리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가야 합니다. 사실 닥터 루크는요 밴드 기타리스트였어요. 여러분들 SNL 아시죠? 한국에서도 쿠팡에서 SNL 판권을 사가지고 이제 이수지 씨, 뭐 김원훈 씨, 신동엽 씨 이런 감 좋은 희극인들이 진짜 개그 차력쇼를 보여주잖아요. SNL에서.
그게 이제 미국이 원조입니다. 아무튼 미국 SNL에서 코너 중간중간이나 오프닝이나 클로징 할 때 밴드가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한국 개그 콘서트 그 이태선 밴드 아시죠? 띠띠띠띠띠띠띠띠 하면은 일요일 저녁에 그 노래 들으면은 그저 빰바야 하고 그 띠띠띠 하고 그 일요일 저녁에 그 노래 들으면은 자동적으로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갑자기 불안불안해지잖아요. 두발 검사 걸려가지고 빰 맞고 지근지근 쳐 밟히면 어쩔까 조마조마하고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닥터 루크가 SNL 세션 기타리스트로 10년 동안 기타를 치면서 방송가에서 인맥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린 맥스 마틴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맥스 마틴 이 양반은 그 주종목이 뭐였냐면은 그 락을 베이스로 깔고 다른 장르를 그 위에다가 섞는 양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션 기타리스트인 닥터 루크랑 락을 베이스로 작곡을 하는 맥스 마틴이 이게 쪼가 잘 맞는 거예요. 아다리가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스 마틴이 닥터 루크한테 가가지고 비법 전수 같은 거 하면서 서로 사수 부사수로 같이 작곡팀을 꾸립니다. 그렇게 당시 최고의 작곡가인 맥스 마틴에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운 닥터 루크가 어떻게 스타 작곡가가 됐냐면은 당시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하고 빵 떴지만은 커리어 입지가 약간 불안불안한 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원래 이런 오디션 프로 출신 가수들은요, 우승이나 준우승 이런 거 해도 프로그램 약발이 길어봐야 한 3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들은 다음 히트곡이 바로바로 터져줘야 살아남는데 이 가수도 살짝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닥터 루크가 이 가수에게 곡 하나를 써주는데 그 곡이 뭐였다? Since You've Been Gone!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설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우승자 켈리 클락슨의 Since You've Been Gone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철 장사로 끝날 뻔했던 켈리 클락슨의 커리어를 완전히 탄탄하게 잡아주고 그 이후에 연타석 홈런으로 미국의 서문탁 언니, 미국의 마야 언니 포지션인 핑크 언니의 힘있는 보컬을 받쳐줄 수 있는 여러 곡을 쓰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Circus,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새해 신년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일리 사이러스의 Party in the USA까지 작곡하면서 그야말로 당시 초절정의 전성기에 접어든 작곡가가 바로 닥터 루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맥스 마틴, 닥터 루크,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작곡가 동업자들에게 캐샤의 데모 테이프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닥터 루크가 음반을 딱 들었는데 야, 얘 누구냐? 좋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캐샤가 데모 테이프 끄트머리에 노래를 부른 다음에 막판에 약간 장난 비슷하게 그 백인들 특유의 어설픈 그 뚝딱뚝딱 랩 같은 게 있어요. 타령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닥터 루크한테는 바로 이게 킥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래서 가수 지망생들이랑 다르게 굉장히 톡톡 튀는 매력이 있다는 그거를 이제 닥터 루크가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닥터 루크가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니까 이런 캐샤의 싼마이 감성, 내가 어설프게 뚝딱뚝딱 랩을 한 거를 그대로 넣겠다는데 너가 어쩔 건데 같은 그런 캐샤 특유의 당돌한 감성을 장점으로 살리면은 이거 장사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캐샤의 똘끼에 굉장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당장의 수확은 없었어요. 그냥 일단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2004년 초에 PB 아짐에는 내셔빌 신문에 올라온 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당시 2000년대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별 재능 없이 그냥 유명한 걸로 유명한 셀럽 바닥의 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페리스 힐튼이 자기가 출연하는 리얼리티 쇼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기획 중이었는데 그 에피소드에서 돌발적인 행동으로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골 때리는 가족을 찾는다라는 캐스팅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 피비 언니 생각에 아니 지랑 캐샤만큼 이 컨셉에 아다리가 맞는 집구석은 없다고 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 한때 스타 작곡가 출신 알코올 중독 엄마랑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똘끼나 반항기가 검은띠인 딸내미? 이거는 무조건 되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캐스팅이 됩니다. 캐샤랑 피비 언니가 맡았던 컨셉이 뭐냐면은 피비 언니가 남편이 도망갔었으니까 이제 연애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17살짜리 고등학생 딸이 페리스 힐튼 언니랑 이렇게 편을 먹고 엄마 남친 후보군에 있는 남자들 이렇게 뭐 노래도 시키고 댄스 신곡식도 시키면서 오디션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발된 사람을 엄마랑 엮어준다. 뭐 그런 컨셉으로 단타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전파를 타고 나갈 때 미국 반대편에서 이걸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닥터 루크였습니다. 아, 그때 그 또라이. 그렇습니다. 페리스 힐튼 쇼를 본 닥터 루크는 바로 전화기를 들고 캐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17살이었던 캐샤에게 가수를 시켜주겠다는 말과 함께 학교를 때려치우고 당장 캘리포니아로 넘어오라고 설득합니다. 당시 캐샤는 고등학교 졸업이 반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워낙 뛰어난 성적 때문에 이미 여러 명문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걸고 입학 제안을 받은 상황에서 캐샤는 엄청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최고의 작곡가 반열에 오른 닥터 루크 같은 작곡가가 직접 전화로 가수로 키워준다는 제의를 했던 그런 상황 또한 인생에서 자주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캐샤는 학교를 자퇴하고 자신이 아기 때 떠났던 LA행 비행기에 혼자 몸을 싣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비행기를 타기 그 직전에 캐샤 엄마 피비가 캐샤를 공항에 떨궈 줄 때 캐샤의 생부를 찾았고 사실 그 사람은 LA에 살고 있다면서 일단 캐샤가 자리 잡기 전에 그 생부라는 남자의 집에서 얼마간 머무러라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캐샤는 굉장히 쎄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 위험한 LA 정글에 혼자 놓여졌으니까 그래도 연예계 바닥 경험이 있는 엄마 말을 듣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캐샤는 생부라는 남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남자의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캐샤가 정확하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전 인터뷰에서 처음 LA로 왔을 때 친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집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제 친아빠라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당시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캐샤 나이 때 미국에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혼자 넘어왔거든요. 완전 생짜 혼자 넘어왔어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LA 공항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때 그 공기, 그때 그 제 감정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제 막 18살이 된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남자 집에 혼자 지낸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돼요. 아무튼 결국에는 그 논팽이가 캐샤의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캐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도망쳐서 나온 다음에 차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16살 때부터 운전이 가능하고 돈 없는 고등학생이 차를 가지고 있다면은 뭐 20년, 25년 된 고물차 이런 거 끌고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닥터 루크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고 보니까 아니 닥터 루크 임마도 참 답답한 게 아니 지가 가수로 만들어주겠다고 자퇴시키고 LA로 불렀으면은 아니 돈도 잘 버는 놈이 무슨 하숙집 하나 봐주거나 아니면은 장기 투숙 호텔 같은 거 하나 잡아주고 이래야지. 임마 이것도 보면은 참 일처리가 개떡같다 그죠? 아무튼 닥터 루크가 본격적으로 캐샤에게 계약을 제시하는데 일단 지가 만든 기획사 캐시머니 레코드랑 지가 운영하는 음반 제작사랑 계약을 하게 서류를 쓱 내미는데 세부 조건이 정규 앨범 6개를 내는 계약을 제시합니다. 6개. 그냥 언뜻 보기에는 뭐 이렇게 능력 있는 프로듀서가 생짜배기 신인한테 정규 앨범 6장을 내준다니까 장기적으로 이거를 커리어를 밀어주는 거고 캐샤한테는 좋은 계약이겠네 싶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규 앨범 6장을 내준다는 거지 정해진 기간 내에 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정규 앨범 6장을 내기 전까지는 무조건 닥터 루크 소나기에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노예 계약인 거예요. 아니 요즘에야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업계가 최대한 아티스트 쪽으로 많이 배려해주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무조건 프로듀서들이 갑이었던 야만의 시대입니다. 게다가 닥터 루크는
뭐 지가 국가고시 패스한 의사도 아닌데 지가 지 입으로 닥터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 약 파는 거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인생 난이도 확 올라갑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닥터 루크가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캐샤 엄마 피비도 정규 앨범 6장 이런 계약은 부당한 거를 압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이 아지매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캐샤로 욕심 채우고 싶은 언니였어요. 그래서 혼자 애 둘 키운다고 아무래도 힘들었는데 닥터 루크 정도 대형 작곡가면은 이거 성공은 일단 보장이 된 거니까 그대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캐샤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바로 실전에 투입시킵니다. 당시에 페리스 힐튼이 닥터 루크한테 노래 한 곡을 주문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닥터 루크가 노래를 찍어내고 있는데 페리스 힐튼 이 언니가 워낙 음치다 보니까 페리스 언니가 녹음한 그 노래 뒤에 뗀뗀하게 기강을 잡아줄 수 있는 보조 보컬이 필요했는데 거기에다가 캐샤를 투입시킨 거예요. 게다가 캐샤는 이미 페리스 힐튼이랑 일면식도 있고 같이 쇼도 찍었잖아요. 그래서 캐샤가 백업 보컬 녹음을 치는데 와 좋아 좋아 보컬이 뗀뗀하게 야무진 거예요. 그날 닥터 루크랑 캐샤가 같이 작업을 거의 밤 11시까지 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닥터 루크가 캐샤 페리스 동생 니키 생일인데 걔네들 지금 투다리에서 가볍게 1차로 한 잔 마시고 2차는 클럽 가서 샴페인 깐자는데 같이 가자 한 거예요. 같이 갈래도 아니고 이제 막 18살이 된 캐샤를 클럽에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무드라는 나이트클럽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2000년대만 해도 여기는 진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술을 엄청나게 팔아주는 그런 핫플레이스였어요. 여기는 그 물 관리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세숫대야 척박한 밑돌새는 바로 입구 컷 맞고 쭈구리가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무드 나이트클럽이. 캐샤를 데리고 닥터 루크가 무드 나이트클럽으로 가가지고 VIP 문으로 해가지고 클럽에 딱 들어갔는데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캐샤도 워낙 어릴 때부터 엄마가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저런 파티는 많이 댕겨봤지만은 히피들끼리 뭐 GS25에서 산 싼 술 몇 개 깔아놓고 노는 거랑 재벌집 애들이 노는 거랑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캐샤도 야 이때 아니면은 이 비싼 술 언제 먹겠노 싶어가지고 몇 잔 시원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여러분들 참고로 술을 22살부터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캐샤가 법을 어긴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은. 아무튼 간에 비싼 술을 시원하게 한 석 잔 정도 꺾었어요. 그리고 캐샤는 속이 메스껍고 살짝 취기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페리스 힐튼 언니가 벌떡 일어나더만 야 오늘 분위기도 좋은데 3차는 우리 집에서 하는 걸로 오케이? 하는 거예요. 페리스 힐튼 언니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생파에 초대된 사람들이 페리스 힐튼 언니 집으로 쭉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캐샤는 속이 너무 메스껍고 안 좋으니까 닥터 루크한테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닥터 루크는 술 깨는 약이 있다고 말하면서 캐샤에게 알약 하나를 건넸다고 캐샤는 주장했습니다. 어린 캐샤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술 깰 때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삼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닥터 루크 손을 잡고 무려 페리스 힐튼의 저택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니까 진짜로 막 으리으리한 거예요. 페리스 힐튼 집에서도 샴페인 몇 잔을 또 홀짝홀짝 꺾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이 몸에 들어가자마자 토가 쏠리는 느낌이 들었고 화장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쑤시고 댕겼는데 집이 더럽게 크고 방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화장실이 어딘지 찾기가 더럽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김에 들어갔던 방에서 시원하게 위장 초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 방은 페리스 힐튼이 명품 구두나 백을 보관하는 최애 아이템 옷장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페리스 힐튼 언니가 가장 아끼는 지미추 구두에 시원하게 빈대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캐샤는 보안 요원들한테 발각됐고 파티에서 쫓겨납니다. 닥터 루크의 부축을 받고 페리스 힐튼 집에서 나오는 캐샤. 그런데 온 세상이 일렁일렁 춤을 추기 시작했고 곧이어 캐샤의 눈은 스르륵 감기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몸이 깨질 듯 아픈 고통에 눈을 뜬 캐샤. 하지만 완전히 나체 상태로 낯선 호텔에 혼자 남겨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신체 부위에 심각한 통증을 느꼈고 수치심과 함께 전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캐샤는 대충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당황스럽고 울분에 찼지만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에 있었던 치욕을 마음에 묻은 채 이제 성공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캐샤. 그렇지만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몇 주간 닥터 루크는 당시 프로듀싱을 맡고 있던 케이티 페리의 작업을 핑계로 캐샤의 연락을 쌩까고 피합니다. 심지어 닥터 루크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매니저였던 레리에게 캐샤의 프로듀싱을 짬처리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캐샤의 입장에서 이게 뭔 지랄인가 싶은 거예요. 아니 백지 잘 댕기던 고등학교 자퇴시키고 그것도 아이비리그에서 장학금 준다고 알랑방구를 낄 정도로 공부를 잘한 언니인데 그거를 때려치우고 오라면서요. 그래서 계약도 지가 원하는 대로 맞춰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뭔 짓거리인지 캐샤 입장에서는 진짜 꼭다리가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캐샤도 한성격하니까 닥터 루크한테 가가지고 따졌어요. 야 이 새끼야, 어디서 식순이 앞에서 행줬잖아. 네 인생 그래 살지마. 네가 그날 호텔에서 내한테 뭔 수작질을 했는지 내 다 불어버리는 수가 있어. 알았어? 야,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별로 이쁘지도 않고 실력도 고만고만한 게. 야, 너 말고 나랑 계약하고 싶은 애들 널리고 널렸어. 내가 누군지 알고 따지길 술 맛떨어지게. 아,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 입이라도 뻥끗거리면 너랑 네 엄마 둘이 쌍으로 묶어서 완전히 박살낼 거니까 어디 나불거리고 싶으면 나불 대봐. 알았어? 라는 치욕적인 이야기를 들은 캐샤는 닥터 루크가 해온 모든 약속들은 그저 이빨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캐샤의 엄마는 이거 앨범 6장 계약이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진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에이전트 회사 다스 커뮤니케이션즈 사장 데이비드 소넨버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짜 회사 이름이 다스예요. 회사 이름이 DAS예요. 네, 다스 Distributed Antenna Systems라고 해가지고 다스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에이전트 회사 다스 커뮤니케이션에 캐샤 엄마가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 다스라는 회사에 간 거예요. 소 사장님, 우리 캐샤가 그 닥터 루크 그거 족보도 없는 놈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이거 계약 파기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스 사장이 그러면은 저희 다스 법무팀장하고 제가 이 계약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뭔 계약이 이랬습니까? 닥터 루크인지 후루크인지 이거 완전히 또라이 같은 놈인데 이거 계약서에 지가 유리한 방식으로 2중 3중 처리를 해놨어요. 예, 싸우게 되면은 변호사 선임비로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있다면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견을 전하게 됩니다. 심지어 소렌버그 사장, 소 사장은 2000년대 최고의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 붐붐붐 까라게게 붐붐붐, 그죠? 블랙 아이드 피스나 존 레전드 같은 진짜 거물급 가수들 기획사를 운영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진짜 이 양반이 혀를 내두를 정도면은 닥터 루크가 진짜로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샤 엄마가 소 사장님, 사실은 제 딸이 닥터 루크에게 이런 일을 당했걸랑요? 하고 캐샤가 주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소 사장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소 사장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게 이 갑에 있는 사람이 이 부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시에는 두 분에게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들은 캐샤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닥터 루크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경고의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닥터 루크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협상을 거부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캐샤는 제대로 된 녹음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정글 같은 LA 한가운데 좌초되고 맙니다. 그래도 꿈을 저버리지 않고 LA 지역에 있는 클럽에서 작게 행사를 뛰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며 살아가는데 하루는 클럽 공연에서 널보라는 DJ 자매를 만나게 돼요. 하우스 음악이나 EDM 좋아하시는 분들은 널보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언니들은 그 호주 출신 쌍둥이 DJ예요. 이 언니들이 행사도 쌍으로 같이 뛰어요. 이 언니들이 좋아, 노래도 좋아.
근데 행사비는 이제 그 자매 둘이서 뿜빠이를 하는데 한 명은 이제 턴테이블 잡고 퍼포먼스 하고 한 명은 마이크 잡고 터는 거예요. 1999 하면서 진짜로 신나게 디제잉을 하는 언니들이 있거든요. 근데 널보 언니들이 캐샤가 행사를 뛰는 거를 보니까 와, 딸내미 엄청 야무지게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널보 언니들이 같이 곡 하나를 작업을 합니다. 근데 곡 그 자체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래도 다스 에이전트 소사장님이 캐샤의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캐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008년 다스 소사장님이 무려 초대형 제작사 워너 브라더스에서 데뷔 앨범을 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물어다 줬습니다. 그렇지만 닥터 루크는 이 계약까지 파토내면서 완전히 캐샤 피를 말려버립니다. 이렇게 닥터 루크가 지독하게 캐샤에게 무관심했던 거는 사실 당시에 새 앨범을 준비하는 케이티 페리 언니의 온 역량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케이티 페리 아시죠? 이 언니가 최근에 밉상짓을 오지게 많이 해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지만은 사실 커리어만 봤을 때는 진짜 미국 역대급 팝 가수거든요. 근데 이 케이티 페리 언니가 어떤 언니였냐면은 원래 이 언니가 목사님 딸입니다. 그래서 평생 찬송가 쪽에 스탯을 찍고 그렇게 데뷔를 했는데 아니 그죠? 헐리우드이 어떤 데입니까? 뜨려고 빵댕이에 빤스만 위태롭게 걸치고 노래를 부르는 경쟁 가수들 사이에서 이거 케이리 언니가 너무 유교거릴스러운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주목 자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도 강력한 어그로 한 방이 필요했는데 그런 어중간한 커리어를 한 방에 해결해 준 게 바로 I Kissed a Girl, I Like It, I Kissed a Girl 이라는 노래입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당시에는 대중가요나 메인스트림에서 동성 간의 애정 표현을 묘사하는 게 금기시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무려 성가대 출신 목사님 딸내미가 동성 간의 키스 경험을 이렇게 가사로 풀어낸 거예요. 평생 남자만 고집해온 내가 급한 대로 딴 여자랑 뽀뽀를 해봤는데 그런 대로 괜찮더라 라는 썰을 가사로 풀어낸 노래를 내니까 이게 어그로가 확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도 실력이 안 받쳐주면은 이거 한철 장사로 끝나는 건데 이 언니가 춤은 뚝딱거리고 어설퍼도 노래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기깔나게 잘해요. 그래서 다른 앨범 수록곡도 시원시원하게 잘 불렀어요. 아무튼 이런 KT 언니의 컨셉을 잡아주고 슈퍼스타 반열에 오르게 한 그런 프로듀싱을 누가 해줬다? 바로 이 자식 닥터 루크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2008년에 케이티 페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닥터 루크는 다음 히트 상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손에 든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잊고 있었던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캐샤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케이티 페리의 성공을 캐샤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닥터 루크가 아무리 쓰레기라도 이 실력만큼은 진퉁이라고 느꼈는지 캐샤가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루크 씨는 몇 등인데? 아마 헐리우드에는 1등이지. 맥스 씨는 1등 아이가? 이 가수나 이거 뭔 소리가? 에이? 맥스는 내 미치지. 에이? 그마야. 에이? 밑에 아들이나 관리하지 하는 게 뭐가 있나? 에이? 하면서 아무튼 닥터 루크는 극적으로 캐샤를 다시 받아주기로 하는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닥터 루크는 지금 에이전트 계약이 된 다스 소사장 의견을 이제 듣지 말고 전적으로 자신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조건이 아니면은 굳이 같이 일할 필요는 없다고 칼같이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캐샤는 완전히 백기토항하고 닥터 루크 쪽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닥터 루크의 프로듀싱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예 가수 컨셉을 명확하게 잡고 소품, 행동 방식, 어투, 헤메코, 곡 컨셉 전부 다 하나의 몸같이 이제 유기적으로 잡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닥터 루크는 캐샤가 보컬이 괜찮지만은 켈리 클락슨이나 핑크 언니처럼 고음으로 차력쇼를 조지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자기가 캐샤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데모 테이프 마지막에 뚝딱거리면서 당당하게 타령인지 랩인지 모호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페리스 힐튼 옷장 구석에 빛나고 있는 한정판 지미추 구두에 빈대떡을 만드는 그 똘끼를 살려가지고 평범한 외모에 죽은 깨가 자글자글하고 고데기 야무지게 먹인 곱슬머리에 파격적인 메이크업과 의상을 입히고
남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싼마이 감성으로 파티에 온 남자들을 싹 다 후리고 다니는 파티에서 가장 와일드하게 노는 애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사실 캐샤는 당돌하기는 했지만 이제 발랑 까진 친구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탄탄한 보컬을 기반으로 락이나 이제 컨트리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거 무슨 나사 빠진 클럽 죽돌이 컨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죠. 찬밥 더운 밥 가릴 신세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닥터 루크를 믿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조건 술이 떡이 된 것처럼 일부러 혀를 꼬우고 눈깔이 힘을 빼고 다닙니다. 사실 이거는 닥터 루크에게는 일석이조예요. 왜냐? 이런 식으로 캐샤가 해프고 맛이 간 컨셉으로 이미지를 쌓으면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제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조졌던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말이 당시에 힘이 오지게 실렸던 이유가 뭐냐? 브리트니는 섹시 컨셉으로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무슨 뭐 혼전 순결주의자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닥터 루크도 이런 식으로 캐샤 이미지가 고착이 되면은 나중에 캐샤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사람들이 캐샤 말을 안 믿어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다 미리 쳐놓은 거라고 이렇게 캐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캐샤의 컨셉이 잡히고 데뷔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2008년 말 캐샤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Shawty at the map of bottom jean boots with the fur shit the flow Next thing you know Shawty가 low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플로라이다. 약간 그 한국으로 치자면은 나락 열차를 타기 전 MC몽 씨 정도 되는 포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랩을 하기는 하는데 이 힙합 쪽에서는 래퍼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지만 노래 자체는 엄청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팔리고 각종 차트 1위를 찍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우라는 노래는 진짜로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얻었는데 플로라이다가 사실은 이제 후속곡이 필요해가지고 후속곡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Right Round라는 노래였거든요. You spin my hair right round when you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곡 코러스로 캐샤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ou spin my hair right round 하면서 그 캐샤가 이제 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완전 초대박이 납니다. 완전 초대박이 나요. 진짜 당시 미국 어딜 가도 이 노래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캐샤 야가 가스나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때 코러스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정식 계약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캐샤가 그때 완전 생무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연습 삼아가지고 테스트로 녹음을 했는데 플로라이다가 이걸 딱 들어보니까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캐샤 목소리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고양이 있죠, 고양이. 고양이가 낮잠을 시원하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낮잠을 시원하게 때리고 있는데 이 고양이 입장에서는 한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20분 정도 낮잠을 더 때리면 딱 좋겠어. 근데 주인놈이 건방지게 실수를 해가지고 바닥에 텀블러를 딱 떨구면서 까강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잠이 탁 깬 거예요. 짜증 이빠이 난 고양이 목소리가 바로 캐샤 목소리거든요. You spin my hair 이러거든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새로웠던 거예요. 기존의 가수들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캐샤한테 야 내가 이 곡 그냥 쓰고 싶거든. 피처링으로 그냥 쓰고 싶은데 계약할래? 이렇게 플로라이다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샤는 그냥 연습 삼아 녹음한 거니까 그냥 공짜로 갖다 쓰세요. 그냥 공짜로 갖다 쓰세요. 한 거예요. 답답하다 그죠? 근데 이 노래가 초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도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캐샤는 자기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는 엄청난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 진짜 정없다 그죠? 계약서를 안 썼어도 계약서를 안 썼어도 이 정도 노래가 대박을 치면은 플로라이다 임마 이것도 어디 그죠? LA 근교에 뭐 백반집 잘하는데 이런데 2년치 점심값 일시불 정도로 끊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캐샤 야 내가 백반집에 점심 내가 끊어놨으니까 한 2년간은 그냥 공짜로 가가지고 점심도 때리고 그렇게 해.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캐샤는 달러 스토어 이런 데서 통조림 고기나 채소를 사 먹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야무지게 피처링으로 체급을 키운 캐샤에게 여러 개의 대형 음반 배급 회사가 러브콜을
주게 되었고 닥터 루크는 결국 RCA라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를 선택했고 RCA의 지원 사격을 받고 음반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닥터 루크가 사실은 또 다른 할리우드 히트 제조기이자 이제는 셀리나 고메즈의 남편이 된, 제가 이전 영상에 셀리나 고메즈 편에서 다뤄드렸죠. 베니 블랑코, 배서방이 작곡팀에 합류하면서 캐샤 1집에 들어갈 수록곡들도 같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2009년, 오랜 시간 지속된 치욕과 서러움 끝에 드디어 캐샤의 공식 데뷔곡이 첫 전파를 타게 됩니다. Don't stop, make it pop, DJ blow my speakers up tonight. I'ma fight till we see the sunligh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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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틱톡이라는 곡은 발매와 동시에 미국 전역을 뒤덮습니다. 미국 전역을 뒤덮어요. 진짜 어딜 가나 이 노래야. 그냥 어딜 가나 이 노래야. 특히 그 가사 중에 밖에 나가기 전에 잭 데니얼스 위스키로 각을 한 사발이 정도는 때리고 나가줘야지.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특이하고 기백이 넘치는 가사, 그리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앞세워가지고 캐샤의 틱톡이라는 곡은 데뷔와 함께 무려 9주 동안 빌보드 차트 1위를 찍습니다. 당시 10대 미국 백인 청소년들은 캐샤 특유의 그 진한 눈 화장, 시끄멓게 스모키로 칠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금물 있죠. 소금물을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일부러 소금물이나 헤어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를 머리에 뿌려가지고 머리를 엄청 헝클입니다. 그렇게 헝클인 머리를 갖다가 1:9 가르마로 넘기고 팔찌는 뭐 6개, 8개 이상 이렇게 치렁치렁 껴주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런 코디뿐만 아니고 우리랑 비슷한 외모에 우리가 꿈꾸는 깡다구와 전투력을 가진 이 캐샤의 당돌한 행동까지 따라할 정도로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구가합니다. 그렇게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캐샤. 그렇지만 진짜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앨범이 대박이 난 다음에 캐샤는 바로 다음 앨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캐샤 입장에서 물 들어온 김에 바짝 열심히 일해가지고 앨범 착착 내준 다음에 닥터 루크의 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앨범 성공을 레버리지로 닥터 루크하고 재협상을 해가지고 간신히 앨범 6장 계약을 5장으로 줄이는 쇼부를 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 희망찬 마음으로 바로 2집 앨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앨범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닥터 루크한테 결제를 맡으려고 딱 갔는데 닥터 루크가 또 못살게 구네. 캐샤는 정규 2집 앨범으로 곡들을 녹음하고 준비를 했는데 닥터 루크가 수록곡 몇 개를 쳐내고 난 다음에 야 이거 곡수가 부족하네. 곡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거는 정규 앨범이 아니고 미니 앨범인 거고 계약에 언급된 5장의 정규 앨범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없다고 계아리를 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닥터 루크는 계약서 여기저기에 걸어둔 장치를 빌미로 캐샤를 영원히 자기 아래에 가두어 두려는 시도를 했다는 게 바로 캐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폭탄이 터집니다. 이전에 캐샤가 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에이전트 계약을 했었고 또 다스 소사장이 캐샤 편에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닥터 루크랑 같이 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캐샤가 닥터 루크에게 백기투항하고 다시 들어갈 때 다스 쪽 이야기는 듣지 말고 무조건 그 닥터 루크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고 단도리를 야무지게 쳐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골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캐샤가 틱톡이라는 곡을 내기 전에 닥터 루크가 캐샤한테 야, 이 노래 좋지? 너는 이거 대박 날 것 같냐? 아니면 망할 것 같냐? 나는 이거 대박 날 것 같거든? 하니까 나도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야, 너 말이야. 다스랑 계약 해지해라. 계약 해지 안 하면 너 안 줄 거니까 따내주면 그만이야. 생각 잘해라. 하고 의학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해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얇게 올린 거지. 예, 음해하지 마세요. 오케이. 예. 그래서 사실 캐샤가 틱톡이라는 노래 발매 직전에 다스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날렸거든요. 그리고 계약 해지하고 노래를 냈는데 그 노래가 초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 소사장 같은 경우에 이게 뭔 경우냐 이거죠. 아니 완전히 낙동강 오리에 된 애를 우리가 먹여 살려주고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정도로 키웠는데
뭐 데뷔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손절을 치고 수익이 생기면은 우리 쪽으로 뿜빠이를 해줘야 되는데 수익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이런 식으로 손절을 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스가 2010년에 캐샤 상대로 18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때립니다. 그렇게 서로 대치 상황에 있다가 2012년에 사실 캐샤도 다스가 진짜 자기 어려울 때 열심히 도와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재판까지는 안 가고 법정 밖에서 조용히 따로 이제 금융치료로 이제 쇼부를 보고 합의를 했어요. 진정성 보여주는데 금융치료만 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캐샤를 공격하기보다도 솔직히 닥터 루크에 상대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캐샤가 이제 닥터 루크 소속이니까. 그래서 다스가 법정 싸움을 진행하면서 닥터 루크 뒤를 엄청나게 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캐샤가 닥터 루크가 얼마나 희한한 짓거리를 했는지 세세하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샤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닥터 루크가 또 거기에 진짜 치욕적인 말을 또 하게 됩니다. 캐샤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야, 너 뭐냐? 무슨 냉장고도 아니고 몸매 관리 안 하냐? 하면서 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캐샤가 체중 관리에 들어가는데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거식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재활원에 입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캐샤가 재활원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와, 닥터 루크 인마가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간 자기가 당해왔던 모든 일에 대한 정황과 자료를 정리를 하고 복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캐샤는 닥터 루크를 상대로 자신이 성폭을 당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당해왔다는 혐의로 소송을 때립니다. 하지만 당시 캐샤는 그 소송전이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긴 싸움 중 하나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캐샤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들은 닥터 루크는 그 즉시 그나마 남아있던 캐샤를 위한 모든 지원을 철회하고 전쟁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캐샤와 캐샤 엄마 피비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계약 위반으로 맞고소를 때리는데 이렇게 닥터 루크가 대응했던 시점부터 캐샤에 대한 협업, 출연 제의, 광고 제의 모든 게 끊겨버립니다. 그렇게 2009년을 휩쓸었던 캐샤는 대중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캐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의 싸움은 물밑에서 계속 진행됐습니다. 사실 2016년에 캐샤가 이제 다른 기획사에서도 음악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거를 짬처리를 시켜버려요.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캐샤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음반을 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은 채 피말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소송이 오갔는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2020년에 법원이 예전에 캐샤가 레이디 가가에게 닥터 루크가 다른 가수들도 건드린 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명예훼손 중간 판결에서 캐샤 쪽에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 6월 닥터 루크와 캐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공동 성명의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약 9년간 진행해온 길고 긴 소송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드디어 캐샤는 닥터 루크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 자신의 이름을 담은 캐샤 레코드라는 개인 회사를 설립해서 장어구이집을 그건 아니고 더 이상 거대 기획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음악 관리나 마스터 권한을 직접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뷔 전에 자신이 진짜로 원했던 그런 락과 컨트리 음악을 기반으로 한 그런 보컬 중심의 곡들을 발매하고 열심히 행사를 뛰면서 다시 재기를 꿈꾸고 있는 캐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9년을 휩쓸었던 헐리우드 파티걸 캐샤의 당돌한 이미지 뒤에 어둡고 안타까운 그리고 냉정한 할리우드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아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캐샤의 커리어와 닥터 루크와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